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7. 아이 사랑.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7번째 강의로 아이 사랑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공부하기 정말 싫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만한 나이에 반에서 1등 했는데 너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한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자식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재벌 총수도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정신과 의사라도 자식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공부가 겨우 중간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아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척추 측만증이 생겼거든요. 키는 엄마보다 커지고 체중은 70kg을 넘었습니다. 몸만 컸지 마음은 어린애라 매일 TV 보는 것, 만화 보는 것, 컴퓨터 하는 것에 매달려 있었죠. 게다가 사춘기로 접어들어서 하나하나 불만만 터뜨리고 모든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요. 장모님이 주로 아이를 관리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항상 숙제하는 것과 TV 보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참 컴퓨터에 빠져 있어서 아이 엄마가 너 숙제 다 했니? 하면 숙제 없는데 하고 핑계를 대고 넘어가고요. 할머니가 이번 주에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하면 시험이 금요일인데 왜 월요일부터 해야 되죠? 목요일 저녁에 할게 라고 넘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스럽게 공부는 뭐하러 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힘든 일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밤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문 걸어 잠그고 늦게까지 컴퓨터를 합니다. 수학 참고서 아래 만화책을 넣어놓고 몰래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 차례 깨워야 겨우 일어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화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죠.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속만 탔습니다. 1년 내내 저는 제 아이에 관해서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컴퓨터 중독, 비만증, 반항장애, 동기결여 등 모든 소아정신과적 문제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주의력 결핍, 비행청소년, 학습장애 극복을 위한 빙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아이 사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계속 딸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집중적인 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간접 경험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빙고 하면 빙고 게임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공, 승리, 최고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빙고 프로그램의 영문을 비잉고라고 하였습니다. 비잉은 좀 어렵지만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고는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해석하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갈 길을 가도록 하기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를 통해 오고요. 아이가 자기 갈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칭찬하기를 통해 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빙고 철학을 설정했는데요. 성공 철학, 이해 철학, 칭찬 철학입니다. 빙고 심리학은 이러한 빙고 철학을 기초로 하죠.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칭찬하기, 잠재의식, 리프레이밍, 벤치마킹 심리학입니다. 우선 세 가지 빙고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철학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성공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경험을 언급하면 영어 경연대회 1등, 수학 경시대회 1등상, 웅변상, 미술상, 명문대 합격 등 큰 것만 떠올리죠. 그러다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해낸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공 경험을 아주 작은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1년 개근상, 착한 일 한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반찬 골고루 먹기, 심부름하기 등으로요. 성공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낸 것에서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찾아내어 빙고하는 것이 미래에 큰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그러므로 한 가지 탁월한 기술만 익힌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아메이 회장 리치 다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한 분야에서 5년 집중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찾아도 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 10%에 속한 사람은 모두 한때 하위 10%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학의 대가는 누가 뭐래도 스티븐 코비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아들 시온 코비는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제시했는데요. 삶을 주도하기,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기,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승승을 생각하기,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시너지를 내기, 끊임없이 쇄신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철학입니다. 이해 철학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동네 공원에 있는 말 타고 있는 멋진 나폴레옹의 동상을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나폴레옹을 만나도록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폴레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폴레옹과 마지막 배웅을 하라고 말했죠. 아들은 쪼르르 달려가 말에게 키스를 하고 왔어요. 아들은 나폴레옹이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아들은 말을 그렇게도 좋아했던 겁니다. 자칫하면 부모와 아이는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지붕에서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점검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확인하면 돼요. confirm,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칫하면 나폴레옹과 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철학입니다. 칭찬 철학은 아이가 자기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한데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한 가지쯤의 재능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보낼 때 반드시 한 가지 재능은 주어 보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천성적인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소뚜껑 칭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시골에 무지 가난한 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학예 발표회 때 집이 가난하다 보니 너무 주눅이 들었습니다. 초라한 체격에 떨어진 옷차림으로 남 앞에 설 용기가 전혀 없었죠. 저녁 식사를 하고 소심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발표에 연습을 시켰습니다. 부엌에 있는 큰 소뚜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숟가락을 마구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소뚜껑 소리가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요. 열정이 생겼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는 부모였지만 자식에게 돈 안 드는 칭찬을 힘껏 한 겁니다. 그 아이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요즘 많이 화목해졌는데요. 저는 집에서 우리 딸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맞장구를 치면서 듣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다. 딸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발목을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는 말이 없던 딸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은 요즘 한박꽃이 피었습니다. 집에서 마누라와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맞장구를 치면서 듣죠.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 우리 집 강아지와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맞장구를 치면서 듣습니다. 우리 강아지 정말 대단하다. 예전보다 강아지가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듭니다. 칭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어 4가지 빙고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기 심리학입니다. 칭찬하기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크게 2가지, 파블로프 전통과 쇼온다이크 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블로프는 러시아 심리학자입니다. 고전적 조건 학습 이론이죠. 개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개에게 계속 종을 치면서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을 안 주고 종만 치더라도 개가 군침을 삼킨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초가 됐죠. 쇼온다이크는 미국 심리학자입니다. 도구적 조건 학습 이론이고요. 비둘기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비둘기가 잘했을 때만 먹이를 주는 이론입니다. 소위 상벌제도인데요. 이러한 상벌제도는 현재 미국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는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 박사입니다. 그는 벌보다는 상을 철저히 중요시한 사람인데요. 소위 긍정적 강화 이론입니다. 1948년 그의 소설 월든2는 벌은 없고 상만 존재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칭찬과 인정은 현대사회의 원동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심리학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모든 아이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하죠. 긍정적인 기대는 아이의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최대 결정인자인데요. 아이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뭘 할런지 모르지만 잘할 줄 믿는다. 너는 해낼 것이다. 너는 대단한 아이다. 칭찬하기는 아이에게 전혀 야단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은 2가지를 전제로 하죠.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둘째, 기본적인 신뢰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어릴 적 사랑 박탈에 있음을 밝혀냈죠. 그런데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조건부 사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잘하지 못할 때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불안정한 성격으로 자라나죠.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 생각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과 안 놀아줄 때 본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몸과 마음과 말로써 거듭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매일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뢰감은 책임감에서 나오고요.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하늘로부터 잠시 너를 떠맡았다. 나는 내가 최고의 너를 만날 때까지 키워줄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100% 책임질 것이다. 세상살이는 어렵지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 심리학입니다. 다른 말로 NLP라고 합니다. 잠재의식 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하는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함께 현대 사회의 쌍두마차를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입니다. 1975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리처드 밴들러와 언어학자 존 그라인더는 마술구조라는 논문을 통해 혁신적인 거의 마술에 가까운 심리학을 공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데요. 뇌신경은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새롭게 프로그래밍 된다. 언어가 신경을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 했죠. 대부분의 모든 심리치료는 의식중심 치료법입니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NLP는 철저히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겨냥한 치료법입니다. 프로이드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요, 인간 마음의 진짜는 무의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진짜로 무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받아들이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무식한 잠재의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NLP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반드시 긍정문만을 사용합니다. 긍정문은 강하고 긍정적이고 단호한 진술로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나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믿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3P의 기초를 둡니다. 퍼스널, 포지티브, 프레젠트입니다. 개인적이고 긍정적이고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절대 부정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지성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입니다. 유럽 프리미엄 리그에서 50억 연봉에 계약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의 성공 비결을 아십니까? 박지성은 매번 경기에 임할 때마다 철저한 자기 암시를 지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은 신경쇠약을 일으키고 불안, 우울, 공포,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쉽게 전환이 안 되죠. 그런데 무의식의 기전을 잘 이해하면 부정적인 덫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NLP를 잘 활용하면 신경쇠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 짜증나. 됐거든. 나 못해인데요. 요즘 애들의 유행어입니다. 여기 신경질과 열등감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주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그리고 아이에게 박지성처럼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최고다. 아이들은 느리게 반응합니다. 부모에게 인내심과 기다림은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죠. 저희 집은 저녁 때마다 와이프와 딸과 함께 큰 소리로 잠재의식을 자극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최고다. 세 번째는 리프레이밍 심리학입니다. 뱀을 너무 무서워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함께 동물원을 방문한 부모의 친구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기 뱀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 이후 아이의 뱀 공포증은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무서운 뱀을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귀여운 아기 뱀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전원주택에서 지내십니다. 집에는 큰 개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 딸을 데리고 갈 때면 개가 정말 무섭게 짖어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개가 너를 보고 무서워서 짖는 거다. 그 순간 개 공포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무서운 개를 가엾은 개로 보게 된 것이죠. 무서운 뱀이 귀여운 뱀으로, 무서운 개가 가엾은 개로 변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간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어 뱀이 귀여운 모습으로 변하고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린 겁니다. 소위 프레임을 바꾸는 것, 리프레이밍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그림은 그대로 두고 액자의 틀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영상은 그대로 두고 음성과 음향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나오는 무서운 장면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바뀌죠.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키우면 완전히 성장한 후에도 약한 새끼줄에도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30cm 유리병에 갇힌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50에서 500배의 높이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30cm밖에 뛰지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편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똑같은 20도라도 한겨울에는 덥다고 느끼고 한여름에는 춥다고 느낍니다. 한밤중의 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지만 새벽에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반잔이나 남은 물과 반잔밖에 남지 않은 물의 시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프레임과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 사건은 달리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부인과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인데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평생을 유지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바닥난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됐죠. 몸에 병까지 얻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돈과 명예와 자식을 잃고 몸에 악청을 얻은 후 부인마저도 욕하면서 욥을 떠났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은 그날부터 공원의 벤치가 그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미처럼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죠. 봄에는 들에 피는 꽃을 구경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 밑에서 쉬고 가을에는 불타는 낙엽을 보고 겨울에는 흰 눈과 더불어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짓눌려왔던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 맨발로 바닷가를 뛰어갈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리프레이밍 심리학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구경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 부자로 사는 파렴치한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게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파렴치 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아이에게 반드시 멋진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리프레이밍은 대단히 중요한 빙고 심리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벤치마킹 심리학입니다. 모방과 전략 심리학인데요. 현대는 벤치마킹의 시대입니다. 일본 소니 신화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승전국 미국 전자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성공한 사례이죠. 소니는 처음 정말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인 동경통신공업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었죠. 그래서 회사명을 소니로 바꾸었습니다. 1980년 말 소니 워크맨은 미국 시장을 점령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벤치마킹이 새로운 창조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한국 삼성 신화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1980년 초 이병철은 반도체에 손을 댔는데요. 차세대의 쌀은 반도체다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을 벤치마킹했죠. 철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밤샘 공장을 설립했고요. 신기술 개발에 모험을 건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초창기 일본의 가격 파괴 전략으로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도전했죠. 1993년 삼성전자는 소니를 앞지르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NLP를 개발했던 밴들러와 그라인더도 바로 모방과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이 둘은 학생 시절부터 게스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 최면 치료의 대가인 밀톤 에릭슨, 가족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세티어, 인류학자인 그레고리 베이슨의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심리치료 방법의 장점만을 선택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빅서 해안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 에살렌 연구소에는 당시 정신의학, 심리학의 대가들이 모여서 심리치료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밴들러와 그라인더는 이 연구소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대가들의 모든 치료 방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대가들이 하는 말, 몸짓, 제스처를 그대로 흉내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공은 모방과 전략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성공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또한 철저한 성공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공부 잘하는 전략, 머리가 좋아지는 전략, 부자가 되는 전략 등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어른들이 유독 아이에게만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죠. 저는 아이 문제로 방문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을 짜세요. 그리고 아이를 다스리기 위한 단기 전략, 장기 전략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사회생활에 잘 대처한 것처럼 집안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대 심리학 박사인 짐 테일러는 포지티브 푸싱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 호락호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 때 확실히 밀어붙여라. 아이, 특히 청소년을 다룰 때는 정말 수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러모로 테스트하죠. 위협하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꼼수를 부려 교묘하게 부모를 조정합니다. 절대 아이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전략이 만들어지면 목숨 걸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저는 딸 다루기 전략을 위한 가훈을 세웠습니다. 첫째, 남을 배려하기. 둘째, 자기를 사랑하기. 셋째, 스스로 책임지기. 넷째, 자기 할 일 찾아서 하기. 다섯째, 지금 당장 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캄캄한 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벼락이 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얼굴을 싸매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벼락이 칠 때마다 너무 무섭지만 환한 빛을 이용해서 길을 발견하여 마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아이 문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치는 벼락처럼 큰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벼락 가운데 길을 찾는 사람처럼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해결 방법, 극복 방법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빙고 프로그램의 상징은 세잎클로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흔한 세잎클로버보다는 네잎클로버를 찾는데요. 네잎클로버의 상징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상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빙고 프로그램은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내와 노력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평범한 아이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화 심리학자이면서 NLP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 즉각적으로 성공과 변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절대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입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